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허재현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제휴를 맺고 자그마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허재현 기자가 직접 경험해 본 뒤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의 누리집에 오시면 편리한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허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적립이 되니까요. 허 기자도 응원해 주시고 좋은 제품도 싸게 사고 일석이조의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세요. 판매 상품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요. 방송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봉수 교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칼럼 진짜 이거 괜찮은 거 나왔다고 소개해드린 거 기억나세요? 이봉수 교수가 경향신문의 칼럼진 중에 거의 유일하게 이분 것만 볼만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거대한 불공정에 분노하라 이런 칼럼이 나왔는데 이거 진짜 괜찮다, 한번 보셔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핵심만 제가 설명드리면 그런 거죠. 이제 요즘 이제 청년들이 이제 뭐 조국 자녀, 뭐 추미애 자녀, 뭐 이렇게 분노하는 그 지점들이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거기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그거는 일종의 좀 드러난 하나의 파편, 일부일 뿐이지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들이 꼭 분노하셔야 될 거대한 불공정이 있다. 바로 우리 사회 구조다. 기득권층을 생산하는 교육제도, 그죠? 입학사정관제, 그죠? 자산격차를 무한 확대하는 부동산제도, 지지부진한 검찰개혁, 그리고 출발도 못한 언론개혁, 불법 승계에 올인한 삼성재벌, 이런 것들에 함께 분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국 딸, 그죠? 뭐 추미애 아들, 뭐 잘잘못이 있다면 그걸 바로잡는 건 좋은데 그거하고 우리는 해피? 그거 만약에 해결되면 우리 사회는 해피해질까? 더 거대한 불공정이란 게 있다고. 화살 관역 좀 잘 쏴. 이렇게 군합발 이런 데다가 막 화살 쏘면 뭐해? 진짜 거대한 군인이 따로 있는데. 좀 더 위를 쳐다보라. 이런 그 아래만 보지 말고 좀 더 고개를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좀 더 위를 쳐다봐. 요런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막 꼰대처럼 라떼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칼럼 쓴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문학적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시인 김수영은 1965년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붕괴하고 나서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붕괴하는가, 이렇게 지적했다면서, 그죠? 이렇게, 그죠? 아름다운 감수성으로 글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회학적 용어 하나도 안 쓰고 우리가 진짜로 분노해야 될 건 무엇이냐. 이분이 되게 약간 원로 이제 언론계 선배거든요. 저희 한겨레 선배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내공이 보이는 거죠. 저는 이런 거 절대 못 씁니다. 아직까지 하수 언론인이어가지고 저는 되게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같은 말도 이렇게 멋있게 할 수 있을까? 청년들이 이 글은 뭐랄까 나의 성향에 안 맞더라도 차마 트집 잡기 뭐하겠다. 참 글 잘 쓰셨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권해드렸거든요. 이거 좀 보시라고. 그런데 한겨레 기자들이 이 칼럼을 비난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한겨레 선배한테. 물론 저도 한겨레 선배들한테 욕도 많이 하지만 근데 저는 동의가 안 돼요. 그래서 이봉수 교수가 너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페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이세영, 이 사람 정치부 지금 팀장 맡고 있을 거예요. 한겨레 정치부 팀장. 지금 한겨레 정치부 엉망이잖아요. 에? 문화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세영 기자가 이 칼럼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참 못 쓴 글이다. 사례 인용도 그렇고 논리 전개도 그렇고 이봉수 교수의 학생들은 큰일 나겠다.
대놓고 모욕을 줬어. 그래서 이분이 너무 얼마나 마음이 쓸쓸하셨으면 이렇게 이제 쓰신 거야. 자기 페북에다가. 이세영 기자는 이세영 기자 이 사람 서울신문에 있다가 아마 이직한 기자일걸요. 그래서 제가 이분 잘 몰라요. 개인적으로 같이 일해본 적도 없고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겨레에 막 경력 기자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한겨레가 초심을 견지하지 못하는 게 이런 게 외부에서 수입된 그런 이상한 경력 기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지금 근데 정치팀장이에요. 한겨레 정치부. 이 사람이 굉장히 문제 많은 이제 쓴 그 기자 중 하나인데 이 사람이 그런데 아무튼 한겨레 지금 편집국을 이끌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칼럼을 보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저는 너무 좋았는데 이 칼럼이. 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이렇게 조금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를 분석하는 틀, 그러니까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 약간 어려운 말로 이제 막스주의적 어떤 사회학적 용어인데요.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불공정이라든지 그런 문제들, 경쟁 사회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는 하부 구조 같은 게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보지 않고 피상적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들만 보고 이 상부 구조만 바꾸면 안 된다. 사실 진짜 중요한 건 하부 구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런 어려운 사회학적 용어 하나도 안 쓰고 진짜 쉬운 말로 거대한 불공정에 분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청년들이 알아듣기 쉽게 뼈 때리는 칼럼을 쓴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감수성 있게 김수영 시인의 글을 들어가지고. 저는 이세영 기자가 상부구조, 하부구조라는 사회학적 용어를 아시는 분인지조차 모르겠어요. 적어도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은 이 칼럼을 딱 읽고 간파하거든요. 사실은 청년들아, 상부구조만 보지 말고 하부구조를 봐야 돼, 우리가. 사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바로 알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근데 어려운 얘기 하나도 안 쓰고 그 이야기들을 라떼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풀지 않고 청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나도 거부감 들지 않게 심지어 시인의 문학적 감수성까지 동원해가면서 그죠? 굉장히 내공 있게 칼럼을 잘 쓰셨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에? 아니 어떻게 이 칼럼을 보고 엉망진창이라고 쓸 수 있죠? 이세영 기자? 이세영 선배. 진짜. 아이고. 근데 이세영 기자만 그런 게 아니라 한겨레 김완 기자인가요? 그분들도 비슷하게 이런 이제 그 평론을 했더라고요. 제가 찾아왔어요. 어떤 분이 제보를 주셔가지고 한겨레 김완 기자랑 몇몇 기자들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다. 찾아보라 그래요. 제가 찾아봤어요. 약간 여러분 이 방송을 좀 찾아왔는데 한겨레 TV에 나와가지고 이런 논평을 했던데 아주 뭐 다소 위험한 토크인가 뭐 이런 방송이 있나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몇몇 이야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제가 좀 가져왔어요. 약간 이제 좀 혈압 오를 수 있는데 방송 보시다 보면 조금 그래서 한번 좀 보세요, 여러분. 먼저 문재인 정부의 이제 공정사회론에 대해서 김완 기자 등등 나와가지고 논평을 하는데 한번 보세요.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신뢰받던 언론이었던 손석희 사장님께서 뭐라고 앵커 브리핑을 하셨냐면 공정을 27번 말해야 할 만큼 공정 문제 이 정부가 지금 불리한 상황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가 조국 사태 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공정의 언급 횟수가 10번이나 늘어났거든요. 역설적인 네, 상황이네요. 그 자체가 좀 그러니까 공정이 뭔지는 뭐 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이 정부가 청년 문제를 얘기하면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37번 언급해야 될 만큼 공정과 관련해서 이 정부가 뭔가 그러니까 뭐 그냥 시쳇말로 하면 쫄리는 게 있다. 뭐 이런 수세에 몰렸다. 수세에 몰렸다. 거기에 해당하는 게 하나의 공정이 때로는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런 표현이 새로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인천국제공항 사태를 예. 언급한 것 같은데 이른바 사실은 근데 이 예. 공정이라는 게 이게 안진걸 씨도 굉장히 나왔어요. 오용되고 남용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오랫동안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비정규직으로 시달려 가지고
그래서 그 업무는 상시 지속 안진걸 씨 업무니까 표정 보세요. 원칙적으로 굉장히 불편하죠. 정기적으로 예. 전환하자라는 화가 게 나는 걸 좀 참고 계신 것 오래전부터 같아요. 사회적 합의였고 논의였는데 그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면 그만큼 사람을 덜 뽑겠네. 그리고 우리처럼 시험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그 사람들 쉽게 정규직 됐네라는 논의로 사회경의 약자들에게 더 그 사람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공격받는 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더 노력해야 되고 문재인 정부가 보여줬던 모습 중에 그런 특히 이제 옛날에 고위공직자 일부가 뭐 부동산 투기에 휩싸였다든지 또는 자녀 문제에 있어서 뭐 확정된 불법이나 비리는 차치하더라도 그건 뭐 과장된 지적을 네. 받았다 하더라도 막 85% 할 때죠. 그러니까 이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하겠다라는 어떤 이벤트로 문재인 정부가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벤트가 던졌던 메시지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수용될지 여부에 대한 이벤트라고 고민 얘기할 수 같은 있어요. 게 인천공항공사 그럼 그 과정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 것인가가 없이 그 이벤트로 접근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현장에 와서 비정규직 다 정규직 시킨다라고 하니까 그 중간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필요한데 이 논의들이 모두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휘발돼 버리는. 그러니까 어쨌든 하긴 해야 되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서는 기준이 뭐냐, 원칙이 뭐냐, 그걸 어떻게 설계할 거냐, 재원은 뭐냐 이렇게 복잡하게 따라붙는 꼬리표들을 이제 이런 이벤트로 돌파하는 방식으로 주요 굵직한 사회 현안들을 그리고 이제 그게 인기가 막 고공행진을 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사람들도 이전 정부가 워낙에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안진걸 모습을 씨. 보면서 우리가 촛불로 머리 봐. 피플 파워 정부 아니에요? 얼마나 열받았어요. 우리가 촛불로 정권을 바꿔서 이런 대통령이 나왔다라는 모습에 열광을 했는데 이제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그 내용들의 강론과 디테일과 여러 가지에서 봤을 때 과연 이 정부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치밀하지 잠깐만. 못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아니 뭐야 그 당시에 그 왜 BTS 초청해가지고 청와대에서 행사했잖아요. 청년의 날에 그 이벤트가 맞지. 그건 이벤트가 맞죠. 아니 근데 그 이벤트만 하면 문제인데 그 이벤트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들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하도 국민의힘이 욕을 하고 뭐 국민들이 그죠? 뭐 흑색선전 막 엄청 났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규직 전환은 되지만 사실상 그 경영직군으로 그 다 전환되는 것도 아니고 월급도 2배 이상 차이 나고 그죠? 그러니까 공채 치러가지고 공항공사 공채 시험 있잖아요. 그거 치러갖고 들어오는 경영직군이랑 완전 다른 정규직인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 다 생략하고 다 뭐 비정규직이 정규직 경영직군이 되는 것처럼 막 호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던 그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것들이 너무 막 폄훼당하고 음해당하고 막 그죠? 욕먹으니까 그런 행사라도 열어가지고 이벤트라도 해서 국민한테 설명하고자 했던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거를 이벤트로 돌파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걸 소장도 억지로 이제 좀 화가 나는 걸 좀 참아가면서 대응을 좀 하시는데 그죠? 그런 것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분들 이제 한겨레 기자들의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공정 어떤 정책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불편한 속생각이 이런 데서 읽어지는 거죠. 좀 더 봅시다. 그거 대중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러면 공정성을 청년의 날 37번이나 언급하는 정부라고 한다면 이 공정성이 사회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문제를 통해서 이슈화하고 의제화시킬 건지에 대한 좀 전략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촛불을 들 때부터 공정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왔지만 이 지금 공정성이라고 하는 걸 사회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성 전혀 없는 상태고 또 사람들은 뭘 보고 있냐면 조국이나 추미애 아들이나 다 불공정하다. 이거는 니네들도 공정성을 외쳤지만 결국 초엘리트로서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은 다 누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인상을 주고 있고 그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직접적인 언급을 한 번도 제 기억에는 뭐 사과의 의미에서 한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인식을 여러 갈래로 좀 충돌시키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뭐 추미애 장관 아드님 문제는 제가 김한 기자는 약간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보좌관이 전화를 아니고 할 수 많이 있는 다르시겠죠. 사람과 없는 사람 있잖아요. 가족들은 그렇죠. 다 전화하는 건 저는 전혀 문제라고 안 하고 그런 면에서 불법은 아니다 하더라도 박탈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아니 제가 그 근데 답답한 게 전체적으로 뭐냐면 김한 기자님 지적에 동감하는 게
지금 어쨌든 예전에 우리 조국 추미애 자식들이 초엘리트 특혜를 진짜 다 누렸어요? 세계관을 주장했던 세대들. 사실관계 좀 다시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는 일부는 사실 다수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 그리고 그걸 왜 노동하고 조국과 추미애 자식들에 대해서 이걸 왜 문재인 대통령이 왜 언급해야 되는데? 에? 좀더 불평등이 조국 해소되는 것에 노력하는 사람이 딸이, 있다고 봐요. 아니 조국 장관 그죠? 소수는 그죠? 어쨌든 딸이 무슨 특혜로 대학원 들어갔습니까? 기득권화된 건 사실이거든요. 표창장? 보여준 모습은 매우 인턴?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사실 그거 다 입학사정과 이제 정식으로 활용한 거잖아요. 그거를 무슨 조국 딸만 독점적으로 무슨 아까 뭐죠? 초엘리트 특혜? 아니 그래도 좀더 그 조국 딸만 독점적으로 뭐 누려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입학사정관제 그런 게 다 있다고. 그리고 추미애 아들이 무슨 군에서 무슨 초엘리트 특혜를 다 받았어요? 다 가짜 뉴스만 보고 지금 한겨레 기자들도 휘둘리고 있잖아요. 에? 그래가지고 지금 그 군 동료가 추미애 아들 군 동료가 보다 못해가지고 뉴스공장에 거기 나와가지고 증언을 하잖아요. 추미애 아들이 무릎 너무 아픈데 심지어 막 물에 막 물이 찼는지 막 행군하는데 덜그럭덜그럭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 그럴 정도인데 애가 행군을 하더라. 엄마 찬스 같은 거 한 번도 활용하는 걸 못 봤다.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보다 못해서 증언해 주잖아요. 무슨 아니 군 면제를 막 뭐지? 그 왜 무릎 뭐 이렇게 어디 뭐 원래 무슨 병이 있었다면서요. 지병이 있었으면 사실은 뭐 공익을 가도 되고 뭐 그래도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법을 하려면 할 수가 있는데 안 하고 정식으로 군 제대로 가서 그저 무릎 덜그럭 거리는데 물이 찼는데도 행군 다 할 거 하고 제대로 군 복무하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초엘리트 특혜를 다 누려. 그래서 뭐 문재인 정부가 한마디 대통령이 뭐라고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은 동의가 되세요? 그래서 굉장히 그 균형 감각도 상실하고 있고 일단 그 가짜 뉴스 같은 거에 이미 휘둘리고 있고 한겨레 우리 젊은 기자들이 그러니까 안진걸 씨가 여기 출연을 해서 예의 바르게 반박은 하고 있지만 이게 겉 표정 같은 데는 좀 그죠 화를 좀 참고 계신 게 보이죠. 자 이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들을 한겨레 젊은 기자들이 하고 있는 게 읽히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봉수 교수의 이 칼럼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난도질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말이에요. 어때? 청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가장 우리 액면이 젊은. 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좀 약간 짜증이 나는 뭐 청년에 가까워서 짜증 그런지 난다. 모르겠지만 네. 약간 좀 너무 뻔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당장 내 눈앞에 해결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많고 다 불공평해 보이는데 거시 문제를 만든 건 사실은 어른들인 거잖아요. 근데 네. 청년들한테 그런 걸 왜 화내지 않느냐고 말을 해봤자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미 청년들은 지금 번아웃이 돼 있다고 저는 많이 보고 틀린 있어요. 얘기는 아니지만 청년들에게 소구되지 못한다 뭐 이런 거네요. 이 입시 경쟁이 지금 너무 치열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입시 경쟁이 이렇게 치열한 이유는 사실은 그 청년기 입시 경쟁의 결과가 남은 평생을 좌우한다는 믿음이 너무 굳건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뭐 4년제를 가느냐, 전문대를 가느냐, 뭐 못 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그다음에 대기업을 가느냐, 중소기업을 가느냐, 뭐 이런 행동에 인생을 따라서 좌우한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인생의 거죠. 코스가 평생 정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더 큰 거를 봐라 이렇게 말해봤자 당장 내 먹고 살 길이 막혀 있는데 눈에 보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구조를 그러니까 대졸자와 대졸자가 아닌 사람과는 임금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게 만든 상황을 만든 사람들이 사실은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런데 들어요. 청년들이 어린이는 아니잖아요. 미래를 우리 이끌어가야 할 그래 어린이도 주도적인, 아니잖아. 청년은 더 이상. 어떤 뭐랄까 할까요? 우리 그 일꾼들인데 이런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공정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카테고리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공정 이슈가 나왔던 게 평창 올림픽 남북
그 단일팀 문제였어요. 아이스하키 아이스하키. 팀에. 네. 이때가 뭐냐면 그때가 이제 그 코드를 다 간통하는데 뭐 진중권 교수가 정리한 칼럼에서는 안진걸 입시 병역 취업이라고 정리를 했는데 지금 이후에 벌어진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이제 추상적으로 가치 레벨에서 공정성에 청년 세대들이 민감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개개의 사건들은 다 입시 관련된 문제라든지 뭐 그 병역 관련된 문제라든지 취업 관련된 네.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정유경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청년 세대들이 놓여 있는 사회구조적인 환경이 이 세 가지 요소한테 완전히 포박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를 이렇게 만든 건 청년들 스스로가 아니라 기득권 지금까지 이제 사회 구조. 그러니까 이봉수 교수가 얘기한 거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인 거잖아요. 그 구조적인 문제들을 만들어 온 주체들이 이제 오히려 청년들에게 그 세 가지 문제는 50원짜리 기름덩이 덩어리 같은 거고 훨씬 더 중요한 왕궁의 문제가 있다라는 비유를 쓰면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뭐 짜증을 넘어서 좀 굉장히 공허한 얘기다. 빈정상하고 짜증나고 네, 네. 저 얘기를 왜 나한테 그렇죠. 무책임한 거 그렇게 되는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특히 분노하는 건 저는 짜증나고 꼰대가 공허한데요, 꼰대? 이봉수 이런 교수 것에 칼럼이. 대한 그러니까 이제 분노를 이봉수 하는데 교수도 너무 이제 시험 결과 원통하고 화가 나니까 결정하자고 예. 말하는 게 소위 정성평가, 면접 이런 걸 전혀 믿지 이제 않는 이런 거니까 그 나보다 글을 더 쓰신 것 잘난 같아요. 집아이가 이게 어떤 지금 특혜를 받고 올라갈 것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왜 그 이런 시험에 그 대한 주장들 지나친 집착과 이제 자부심도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것 보죠. 같고 뭐. 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그러니까 것이 뭐,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짜증나가지고 것 같아요. 보고 싶지도 않다. 미국 때도 물론 이제 나보다 더 노력을 하지 않은 같은 것처럼 한겨레에 보이는 있었으면 사람들이 아마 정말 복도에서 된다는 마주쳤으면 것을 전 불만을 아마 토한 사람도 있었지만 논쟁했을 가장 거예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방송 잘 크게 압박을 봤는데 받았던 게 다시 생각해 보라 그랬을 거예요. 누구의 자녀든 간에 어느 정도 좀 지금 이 방송을 보는데도 막 화딱지가 나가지고 제가 자, 저는 그러나 화만 내선 안 되는 기자니까 잠깐 마음을 가다듬고 이 한겨레 젊은 기자들의 논리가 왜 문제인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이고 참. 아까 그 김지철 기자 사회자가 얘기하셨듯이 청년들이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이제 김지철 기자는 좋은 분이에요. 저도 같이 일 많이 했고 그분은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인데 청년들이 어린애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 기성세대가 어떤 이제 충고를 하거나 조언을 했을 때 무조건 꼰대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니네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니까 니들도 이제는 기성세대가 되어가는 나이니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사회엔 거대한 불공정이 또 따로 있어. 겉으로 드러난 것만 그 작은 것에 분노만 하고 그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기성세대만 늘 청년의 얘기를 들어야 돼. 청년들도 기성세대의 얘기를 들어야죠. 어린애가 아닌데 이해 못할. 그죠? 그래가지고 뭐랄까 우리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그 존재하는 이제 구조적 문제들 굉장히 많은데 이제 김한 기자 같은 친구들의 논리는 이건 것 같아요. 야, 아니 선배님들, 아니 당신들이 이런 기성의 세대로서 이런 잘못된 제도를 만들고 한 장본인들 아니냐? 근데 당신들이 이런 잘못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왜 청년들한테 다른 더 거대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다 분노하라고 충고하는데 먼저 반성부터 하세요. 지적하지 말고 청년들은 짜증나. 이런 이제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해 준 것 같아요. 근데 김한 기자가 우리 이봉수 선배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봉수 교수는 지금과 같은 이 잘못된 교육제도를 만든 데에 기성세대로서 기여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잘못된 그 제도를 해체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교수 한겨레 선배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 그런 어떤 잘못된 기성세대들의 잘못된 사회제도의 룰을 바꾸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역부족이었던 거지. 소수였으니까. 이봉수 교수는 그걸 막 바꾸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이봉수 교수가 이런 칼럼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청년 여러분 기성세대가 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같이 이런 주장을 하는 기성세대도 있어요. 이런 걸 좀 같이 봐주세요. 진짜 타격해야 될 기성세대는 따로 있다
라고 호소하고 싶었던 거죠. 이봉수 교수는 그런 기성세대와는 거리를 두고, 아니, 맞서서 싸워왔던 기성세대인 거예요. 적어도 이봉수 교수한테 할 소리는 아닌 거지. 평생을 그런 잘못된 우리 사회의 제도에 맞서 싸워오신 분인데, 그거 해체시키려고 노력해오신 분인데, 그분한테 조용히 계세요. 짜증나요. 당신 기성세대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적어도 이봉수 교수한테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살아 계셨다면, 우리 한겨레 창가 원로분들 많으시잖아요. 예? 이영희 선생님도 그렇고. 이영희 선생이야말로 거대한 불공정, 우리 사회에 감춰져 있었던 하부 구조들, 그런 거 폭로하시느라고 평생 이데올로기적으로 투쟁하신 분이잖아요. 그분도 지금 칼럼을 쓰시면 똑같은 글을 쓰세요. 이런 글을. 예? 하부 구조, 감춰져 있는 하부 구조를 봐야 된다. 드러나 있는 짧은 이벤트성의 어떤 그런 문제들에 집착하지 말고. 이영희 선생도 똑같은 글을 썼을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앞장서서 그런 거 폭로해 오신 분들이니까. 어떻게 그런 분들한테 짜증나요? 공허해요. 기성세대니까 반성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한겨레 젊은 기자 여러분. 그리고 아니, 나는 뭐 내가 나이가 많아? 저 아직 만 39밖에 안 됐어요. 예? 아니, 저도, 아니, 왜 이해를 못 하는데, 기성세대의 이런 생각들을, 제가 볼 때는, 한겨레 젊은 기자라서 문제가 아니라, 사회학적 소양, 고민의 수준, 이런 것들이 한겨레 창간 원로 선배들의 반의 반도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게 문제야. 일단 책을 안 읽는 것 같아, 애들이.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이 칼럼을 딱 보고 어떤 거를 근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지가 감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공허하고 짜증만 나지. 원래 사람들은 아는 만큼 느끼는 거잖아요. 화내서 죄송해요. 진짜 진심으로 속상해서 저도 모르게 막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막 화가 나요. 막 표정이 지금은 막 웃음도 안 나와요. 제가 막 약간 분위기 전환하려고 허허실실 웃기도 하는데 중간에 억지로 웃음도 안 나와. 왜냐면 제 친정이잖아요. 한겨레는. 예?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의 유산이잖아요. 언론운동의 유산. 그리고 그 거대한 어떤 그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사회 구조를 보라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뭐 기성세대만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20년 전에 제가 20살 대학생 때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예? 아마 40년 전에 대학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더 거대한 불공정, 상부구조, 하부구조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소수였을 거야.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늘 짜증나게 봤겠지. 일반 대중들은 뭔 소리냐. 저도 대학생 때 저는 이제 뭐랄까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사회학 서적도 좀 많이 읽고 약간 좀 뭐랄까 우리 사회의 좀 이데올로기 문제, 근본적인 사회 시스템의 문제, 계급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던 청년이었어요. 대학생.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사회 문제 말고 근본적인 사회 체제 변혁 이런 것이 함께 뒤따르지 않으면 이런 몇몇 지역적인 사건들 이렇게 해결해가지고는 근본적으로는 안 바뀐다.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20대 초반 때 그래서 저도 맨날 떠들고 다녔던 게 구조를 봐야 된다. 변혁을 해야 된다. 몇몇 단순한 개혁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 맨날 하면서 좌파 신문 같은 거 팔고 다니고 그랬어요. 대학생 친구들한테 우리 동료들한테 한 달에 뭐 그래봤자 열 몇 개 팔고 뭐 그랬던 진짜 찌질한 신문이지만 저 같은 얘기하는 사람들은 20년 전에도 소수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청년 이봉수 같은 거였던 거죠. 저도 늘 일반 대중에겐 그죠? 허탈, 짜증 뭐 이런 대상이었던 거죠. 좀 이상하네 운동권. 어느 시대이거나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이해를 잘 못 받아. 이봉수 교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도 이봉수 교주 같이 그런 소수의 그런 사람들, 지식인들, 허재영 같은 이상한 좀 청년 대학생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늘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한 번쯤은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한겨레에 다 허재영 같을 수는 없는 거죠. 한겨레에 500명의 기자가 있는데 어떻게 허재영 같은 기자가 500명이 있어? 그럼 그 언론사는 좀 이상한 거죠. 500명 중에 한 2-3명이라도 허재영 기자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맨날 뭔가 남들과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 거대한 불공정에 분노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뭔 소리야? 왜 뜬구름지 않는 이상한 얘기를 해? 또 빨갱이야? 뭐 이런 얘기 듣는 사람이 2-3명씩은 꼭 그 사회에 있어야 된다고요. 짜증나고 공허하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필요한 거죠. 이봉수 교수의 이 칼럼은 어떻게 보면 가뭄 속의 진주 같은 칼럼인 거죠. 대중적인 글은 아닐지 몰라도.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이 칼럼을 잘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같은 진보 언론 기자들은 이 칼럼의 맥락과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잘 짚어가지고 대중들에게 해석해서 잘 전달해줘야 되는 게 진보 언론 기자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거를 제대로 칼럼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보이고, 그런 그 젊은 기자들이 어설프게 저런 방송에 나와가지고 논평을 하고 있어요. 화딱지나는 거죠. 이 선배 개인적으로 제가 뭐 싫어하진 않아요. 사이 나쁜 적도 없고 늘 만나면 복도에서 기분 좋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완이란 김한 기자 얘도 내가 얼마나 아꼈던 기자였냐면, 얘가 정식으로 무슨 공채 출신이 아니에요. 어디 인터넷 매체 조그만 데 있다가 뭐 어떻게 해서 한겨레 21로 특채돼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막 인터넷 같은 데 있다가 뭐 어떻게 그러니까 정식으로 어떤 스테레오 타입으로 한겨레 기자가 된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제가 되게 예뻐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그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때가 덜 묻을 수 있는 좋은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 애기 때문에, 성장 배경 자체가. 그래서 제가 되게 아꼈다고요, 사실 이 친구. 김한 기자를. 출입처 같은데 막 매몰되지 않고 그런 때가 덜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마음속의 욕심으로는 얘를 제2의 허재영 같은 애를 만들어 볼까? 내가 잘 키워가지고 많이 도와줘가지고 이런 생각했다고요. 실제로는 솔직히 제가 얘 모르게, 얘는 아마 모를 거야. 자기한테 익명의 제보자들이 막 연락이 와가지고 막 굵직굵직한 막 사건 같은 거 막 보도하고, 그거 내가 얘기를 안 해줘서 그렇지 그거 내가 연결시켜 준 거야. 김한, 너 그리고 지금까지 몰랐지? 내가 다른 기자들 다 제치고 다른 후배들한테 제보를 줘도 되는데 너한테 연락하게 만든 거야. 내가 너 잘 되게 만들려고. 이제 안 해. 이제 아주경제 그 김태형 기자한테 다 줄 거야. 실제로 이미 줬어요, 몇 개. 열심히 찾아서 보도하더만 김태형 기자는 일 잘해요. 그런 애 키워줄 거야 이제. 에이씨.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다 좋아했던 친구들인데, 에? 모르겠어요. 뭐 깊은 대화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제가 이제 뭐랄까 뭐 그냥 속으로 좋아했던 거죠. 근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줄 몰랐네. 아이고, 슬퍼요. 마음이 푸석푸석해지고. 그래서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 진보 언론이 두 부류로 이제는 좀 갈 길을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겨레의 가치가 있어요. 저는 뭐 한겨레에 뭐 폐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저는 그런 주장하는 분들하고 절대 생각이 다릅니다. 한겨레의 가치가 있고 한겨레에 갈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한겨레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젠 더 이상. 우리가 그러니까 독재 정권 뭐 이런 거 지나면서 민주화된 이후의 사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그죠?
건설해 갈 것인지 한 번도 진보 진영에서 제대로 토론해 본 적도 없고, 왜냐면 적폐들 청산하느라 바쁘니까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일단 우리끼리 안에서의 논쟁은 없었던 거죠. 적당히 그냥 참기자이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믿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적폐에 맞서 싸운 거죠. 그런데 이제는 논쟁하고 분화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상상을 해봐요. 프랑스에 르몽드지가 있고, 그죠? 68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혁명 정신을 담은 리베라시옹이라는 언론, 그렇게 진보 언론에 크게 두 줄기가 있다면, 르몽드지는 훨씬 더 좀 약간 중도 좌파 성향의 좀 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 있었고, 지금의 한겨레랑 비슷하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왼쪽에 있는 리베라시옹 같은 게 중간에 만들어졌다고요. 지금은 조금 변했지만. 아무튼 68혁명의 어떤 정신을 담아가지고 그런 언론들이 경쟁을 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뭐 진보의 어떤 그 토양 자체가 워낙 토양이 척박하니까 한겨레 하나 유지하는 것도 아주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어떻게든 같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보 언론도 분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겨레는 그냥 르몽드지 같은 길로 가고, 훨씬 더 개혁적이고 선명한 진보를 추구하는, 그런 식의 언론사가 하나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대중 언론사가, 운동권 언론사 말고, 대중 언론사로. 그러니까 초기 리베라시옹 같은 모델, 그런 어떤 언론 운동이 필요한 시대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뭐랄까, 그런 뭔가 좀 혁명 정신, 진보, 선명한 진보를 추구하는 독자층들이 엄연히 여전히 한겨레를 응원하면서 살아있는데, 한겨레는 이미 그건 버린 지 오래이거든. 그러니까 르몽드지 같은 자유주의 성향의 중도 좌파 신문으로 간 지가 오랜데, 구성원들도. 근데 일반 대중은 아직까지도 한겨레 창간 초기의 정신을 계속 주문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답답한 거죠. 서로 짜증나고. 근데 짜증낼 일이 아니에요 이제 보니까. 서로 갈 길이 다른 건데 억지로 한 공간, 한 지붕 아래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는 분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짜증낼 게 아니라 각자의 노선대로, 각자 추구하는 언론관대로 진보 언론이 둘로 분화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각자 역할이 다른데 자꾸 하나의 역할, 이게 옳으냐 저거에 옳으냐 흑과 백으로 나눠서 자꾸 논쟁을 하니까, 그래서 이봉수 교수 같은 분한테 뭐 형편없는 교수라고 막 비난을 하질 않나. 저같이 이렇게 아끼는 후배들한테 막 바깥에서 화를 내고 있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각자의 역할이 다른데 우리 진보 언론, 대표 진보 언론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짜증이 그냥 나는 거지. 대안이 없으니까, 다른 대안이. 서로 짜증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겨레 경향, 니네 갈 길 가. 인정. 니네 같은 언론사도 필요해. 니네가 무슨 적폐 언론이야. 그 정도는 아니지. 근데 니네들이 담지 못하는 선명한 진보 개혁 언론도 필요해. 우리 사회에 그게 지금까지 없었어. 워낙 적폐 세력 처치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우리가 진보 언론 운동을 어떻게 새로 건설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분화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여유가 없었던 거야. 이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짜증나는 상황이 극복이 될 것 같아요. 서로 짜증나잖아요. 한겨레 기자들도 짜증나고, 한겨레 바깥에서 한겨레 비판하는 사람들도 짜증나고, 서로 스트레스인 거예요. 서로. 몽블라님 고마워요. 리포액트 후원도 해주세요. 리포액트 같은 언론사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각각 독립 매체들로 막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고발뉴스, 리포액트, 또 뭐 아주경제 일부 기자들, 또 뭐 어디 있죠?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겨레에도 한 20-30명 정도는 허재영 기자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열받아 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다 와요. 회사 그만두고 싶다고. 근데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참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겨레만큼의 규모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게 뭔가 새로운 어떤 선명한 개혁 진보,
언론운동의 정신을 담은 언론운동이 그런 언론사를 새로 만들어야 될 때가 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건 뭐 저같이 이제 막 40대 되는 막 그런 좀 젊은 기자가 할 것도 아니고 원로 선배가 나서야 돼요. 중량감 있는 그런 선배가 나서서 깃발을 꽂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저 같은 후배 기자들이 막 모여들죠. 그런 언론운동이 새로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일단 저 같은 이제 독립매체 기자들이 열심히 이제 한겨레 바깥에서 한겨레 창간 정신을 실천하면서 이제 때를 기다리면 되죠. 예, 열심히 한겨레 창간 어떤 초기 정신을 실천하면서 독립 언론으로서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그런 보도들을 해가면서 그런 언론 운동을 조금씩 이제 만들어 가야죠. 예. 그래서 이제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뭐 저널리즘이란 새로운 미디어 비평지 만들잖아요. 이제 그런 게 하나 이제 조금씩 태동이 될 수 있죠. 말씀 굉장히 길었는데 한겨레에 대한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뭐랄까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랄까 우리가 당연히 진보 언론이 진영을 가지면 안 되죠. 근데 그 진영이란 건 정치 진영은 정당이라는 진영은 가지면 안 되죠. 다만 가치 진영, 이념 진영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것까지 다 포기하는데? 한겨레 이 젊은 기자들이 다 그런 거 착각하고 있어요. 젊은 기자랑 그리고 지금 한겨레 주류가 되어 있는 자유주의 성향의 윗선배들. 언론사면 언론사의 기능을 해야지 무슨 진영을 가져. 이런 생각 한다고요. 저는 약간 안토니오 그람시가 언론을 진지전의 일환으로 설명하기도 했잖아요. 기동전, 진지전. 여러분 그 좀 어려운 말인데 아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얘기하면 그 절대 못 받아들일 사람들이에요. 한겨레 기자들 대부분이. 저는 약간 그런 성향의 기자거든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언론이 조지 오웰이고 스페인 내전 가서 프랑코 그 파시스트 정권에 맞서서 100년 전에 총 들고 싸웠어요. 언론인이. 저는 언론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불의에 맞서서 같이 행동하지 않아 언론인이? 그래서 제가 한겨레 그 이메일 아이디가 까탈루니아 창가 그 조지 오웰의 소설이 있거든요. 스페인 내전 참전하면서 쓴 기획문. 그래서 까탈루니아 한이.co.kr이었어요. 제 이메일 주소가. 한겨레 이제 강제로 이제 나오게 되면서 그 이메일 계정은 그냥 폭파돼 버렸지만, 에이 아쉽다. 다 제가 실수한 탓이죠. 그걸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죠? 동물농장 소설 쓴 그죠? 조지 오웰 맞아요. 그 사람 기자예요. 예. 좋은 르포 많이 썼어요. 기자로서 아주 훌륭한 기자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성향의 기자인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유형의 기자가 한겨레에 500명 있으면 그 회사가 큰일 나요. 그러니까 허재현 같은 사람만 다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적어도 그런 사람이 한겨레 안에 10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두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정치 진영, 정당 진영은 가져서는 안 되는 게 맞지만 가치 진영, 이념 진영은 가질 수 있죠. 진보 언론이니까. 네. 왜 우리가 진보 언론인데? 진보라는 그 말 자체가 그죠? 진보 진영이란 가치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왜 진영이 없어? 진영이 있지 엄연히. 아이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봉수 칼럼. 거대한 불공정에 분노하라고 했는데 왜 한겨레 기자들은 이봉수 칼럼에 분노하는 쪽을 택했는지. 아무리 봐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셨죠.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